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또 변함없이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면 이 고블린을 죽이세요가 아니라 이거 엄청 나오더라고 진짜. 이거 지겨워 이거 빼놓아서 이거. 네. 아유 고블린을 죽이세요가 아니라 네. 한경에서 네.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네. 집값 천장천나 거래량도 급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세 주춤, 네. 거래량 급감. 그리고 관망세가 지금 나오면서 네. 그냥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집값 어떻게 되나 좀 봐야겠다 네. 이러면서 지난달에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다. 네. 이런 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네. 제가 기사 하면서 뭐 가급적이면 테마를 잡아서 하나씩 네.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 이제 거래량.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주식과 주식이 아니죠. 주택과 거래량의 상관관계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 네. 그런 관계가 있을까? 어떨까요?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건 거래량이 뭔가 그렇죠. 바뀌나요? 뭔가 상황이 바뀐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패닉 바잉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패닉 바잉이라는 거는 막 이제 한번 그려보는 이미지를 내가 부동산에 갔어요. 네.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요. 막. 그리고 막 집 보러 갔는데 막 신발이 막 20켤레 있어요. 막 현관에. 네. 막 바글바글해. 막 모델하우스처럼. 네.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막 가격이 올라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먼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네네네. 제목을 보면 집값 천장천나 네. 상승폭 주춤 거래량도 급감. 자, 네. 이걸 여러분들이 헤드라인을 보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 봤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기사를 딱 보면. 지금 이제 끝났나? 그죠. 이제 집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막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그 이것만 보고 이제 집값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기사를 보면은 그냥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막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집값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바로바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거래량 관련된 기사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네. 지금 이건 2021년 2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기사. 네. 엊그저께 나온 거죠? 그쵸. 네. 예전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 기사의 팩트는 맞아요. 네, 컴퓨터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 집값 천장천나 거래량 급감 이거 맞습니다. 2021년 1월 달 거래량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어떻을까 이런 비슷할 때 요거 보시면 2011년 1월이네요. 짠. 네. 21년이네.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기사입니다. 네.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4만 건. 네. 5년 만에 최저. 급감하던 시기가 또 있었네요. 네, 완전 이때 진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 기사는 우리가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네. 과거 기사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부터의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예. 그럼 어땠냐 이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쭉 미끄러졌어요. 거래량 급감 이후에 네. 계속 내려왔다. 계속 내려왔어요. 서울. 네. 그 이때가 진짜 완전 네. 이제 침체기가 이때만 해도 네. 2008년 9년까지 막 올랐었기 때문에 네.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집값 떨어진 지 이때만 해도 다시 오를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네. 제가 부동산 가가지고 서울 임장할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사장님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2012년 겨울에 내 동료를 많이 잃었어. 부동산 많이 문 닫았어. 네. 네.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진짜 문 여는 게 지옥 같았어.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1년 당시에는 네. 2010년도 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 이후로 진짜 어려운 침체기가 3, 4년이 이어졌다. 네. 그럼 이걸 보면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봤던 게 거래량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짠. 이거는 1년 전 기사입니다. 2020년 작년 기사네요. 네, 그죠? 거래량 반토막. 고점 대비 거래량 반토막. 네. 2019년 서울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했더니 반토막이 났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또 잘 정리를 하셨어요. 네. 이 연도별 거래량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비주얼북에서. 그럼 2013년, 14년, 15년에 피크를 쳤어요. 12만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어때요? 줄죠. 줄죠. 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죠. 이제 지난 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랐죠. 엄청 올랐잖아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만 가지고 집값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량이 집값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않는 거예요. 거죠. 네. 이거가 뭐 집값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런 오늘 보여드렸던 이 엊그저께 나온 이 기사 네. 이런 걸 가지고 아 이제 집값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사 제목 좀 보세요. 진짜 잘 지었죠. 네. 천장천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실 때 네. 일단 팩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헤드라인에 휘둘리면 안 된다. 내가 왜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좀 휘둘려도 돼요. 네. 그거는 막 큰 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근데 집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쓰는 가장 큰 돈이잖아요. 집이. 그죠. 근데 이런 네. 헤드라인 하나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거래 야 이제 너 기사 못 봤냐? 얘기할 때 야 지금 거래량 다 줄고 지금 집값 완전 지금 천장이야. 고점이야.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울시장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 부동산 시장, 네, 네. 네. 서울 부동산 시장, 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네. 지방에 또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들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 싸지 않아요. 네. 지금. 네, 지금 현재 싸지 않은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는 몰라요 아무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 지금 고점인데 굳이 사야 되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고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근데 그 워딩에 써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네. 근데 저는 비싼 건 동감하지만 네. 고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고점인데?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왜 사? 지금은 숏으로 가야지. 숏 포지션으로 내려가야지. 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포지션을 잡는 거죠.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실거주도 내 집이 아니라는 거는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렇죠. 숏 포지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는 포지션이 없는 거고. 없는 거죠.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거는 롱 포지션을 포지션 잡는 가는 거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포지션을 내가 잡는데 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 확신이나 내 확고한 신념이나 나만의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거는 오케이. 그건 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신문 기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제가 예전에 금리 얘기도 했었고 네. 지금 거래량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하나만 가지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왜냐면 제가 어저께 식사를 하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식당 가면 부동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밥 먹으면서. 근데 옆 테이블에 여자분 세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결혼하시고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정도 네네. 연령대 분들이셨는데 네. 집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야 기사 봤어? 야 지금 뭐 매물 엄청 쌓이고 뭐 거래량이 엄청 준대. 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신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약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여기 또 기품샘님이 팔 사람은 지금 다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 안 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기사 읽으실 때. 네. 예. 그래서 팩트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가지는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래량이 가지는 특징. 네. 빠밤. 요 특강입니다. 네. 자, 거래량은 어떠냐면 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어들죠. 네,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 아까 신문 기사에서 두 가지 다 거래량이 똑같이 줄었는데 언제는 그 이후로 막 3년 4년 쭉 미끄러지고 네. 언제는 그 다음에 거의 폭등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2019년에 거래량이 전년이 많이 줄었다고 했을 때는 많이 올라갔고 2011년에는 2010년 거래량이 줄었다 최저다 하고 나서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각각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2019년에 거래량이 낮았던 시절과 네. 2011년에 거래량이 낮았던 때 네. 차이. 그렇죠. 똑같이 거래량이 낮았는데 네. 주택 가격의 방향이 반대였잖아요. 중요한 차이가 있나 네. 보네요. 2011년에는 매물이 많았어요. 아, 매물 숫자. 매물이 막 쌓였어. 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네. 매물이라는 건 시장의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 공급이 많은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매물이 많다. 즉 공급이 많다. 근데 거래가 안 된다라는 매물 건 플러스 거래량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수요가 준다는 거죠. 네.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했다. 그때. 왜? 2008년도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서울부동산은 네.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완전 돌아섰거든요. 네. 아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아닌 것 같다. 이게 되게 이런 생각이 쫙 퍼졌었어요. 그렇죠. 지금이랑 다르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작년은 어떠냐? 작년에도 거래량이 없었는데 네. 왜 집값이 올랐을까?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물이 없는데 거래량이 없고. 그렇죠.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품절. 너무 진짜 표현 너무 잘한다. 확 이해되겠다. 예. 솔드아웃이야, 솔드아웃.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야. 그 이전에는 막 저희 떨이로 팝니다. 막 이것 좀 네. 사세요 하는데 싫어요. 안 사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거래량이 주는 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드아웃이 없는 거야. 부동산 가가지고 집을 사고 싶어서 갔더니 네. 막 1층, 고층 이런 것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재고가 있는데 거래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매물이 많지 않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게 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동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지금. 네. 근데 제가 항상 신사임당님 채널 라이브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본 것만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쫙 봐요. 네. 한 400개 정도 보거든요. 네. 그 400개 정도를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매물을 쭉 봐요. 근데 지금 매매 전세 매물 자체가 다 많진 않아요. 특히 수도권은. 네. 부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거래가 안 되면서 지난주 매물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계속 적어질 거다. 네. 거래량이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아하.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떨어진다 오른다를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량 기사를 딱 보셨을 때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구나라고 네. 판단을 하시려면 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내가 직접 봐야 된다. 매물이 각 아파트 단지별로 매물이 몇 개나 있나. 근데 막 세대는 막 1000세대인데 매물이 막 200개야. 막.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네. 막 100개, 200개 이러면 매물이 100개씩 될 때가 있어요. 1000세대에. 있어요. 네. 입주 폭탄 떨어지고 이럴 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입주 아파트 말고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은 이거 내가 좀 두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사실.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물건을 쫙 보고 골라서 살 수 있거든요. 네. 좋은 거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한 상태에서 내가 아는 아파트 단지다 한 적어도 10개는 보셔야 돼요. 10개 정도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네. 쭉 보신 다음에 매물이 많지가 않다. 네. 그러면 아 이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도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일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매물이 없으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면 네. 물건을 많이 그 가격을 싸게 놓을까요? 비싸게 놓을까요? 내놓을 때 당연히 비싸게 도 비싸게 내놓겠죠? 그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신고가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장이 작년에 형성이 됐던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건데 계속 하나 신고가. 그렇죠. 하나 신고가.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매물이 많으면 거래가 네네. 어느 정도 있어도 급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네. 매물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5억 1천, 5억 500, 뭐 5억, 5억 1천, 5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쫙 많아요. 네. 그럼 그게 매물이 싹 다 팔려야 5억 2천, 5억 3천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물이 뭐 5억, 5억 2천, 5억 5천 세 개밖에 없다. 네. 그럼 5억 팔리잖아요. 네. 그럼 바로 5억 2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장이 작년에 형성이 됐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거죠. 예. 매물이 오히려 촘촘하게 없으면 예. 더 급등이 나오네요. 더 급등이 나와요. 매물이 계속 가격대마다 촘촘하게 막 있으면은 네. 급등이 나오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처음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매물의 가격이 아니라 매물의 수예요.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왜? 거래가 안 되면 그 가격으로 어차피 그러니까 수요자가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면 네. 어차피 그 가격으로 거래가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서울에 과하게 높게 나와 있는 전세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8억 이 작년까지 8억이었어요. 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서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매물이 사라지니까 전세가 막 12억에 나오는 거 한 방에. 8억이었는데 8억에서 한 방에. 12억이 50%가 뛰었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거래가 됐어요. 처음에. 몇몇 개가. 네. 2개, 3개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럼 그게 12억이 전세 시세가 됐냐? 근데 그걸 보고 그 3명, 그 12억의 전세를 얻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네. 아, 야, 나 이거 기부업. 어. 야, 나 이사 갈래, 그냥. 나 못하겠어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순간 수요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가는 다시 11억, 10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 네. 예, 물론 8억보단 비싸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 시장은.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게 시장의 불안정성을 되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장이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너무 내가 거래량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떨어지겠다, 네. 혹은 뭐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관심 있는 단지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그러는 단지를 실제로 봐야지. 그렇죠. 그게 제일 매물이 중요해요. 있는지 없는지 알. 예. 매물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 막 조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네. 쭉 가서 부동산 다 가보세요. 하나씩. 네. 그래서 그 중에 집 보시고 여러 개 보시고 뭐 한 10개, 20개 보시고 네.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까지 급하게 하실까 봐. 지금 단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매물이 또 쌓인 단지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입주 단지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뭐 지난주에 댓글이 좀 많았어요. 매물이 쌓여 있는 단지. 네, 매물 쌓인 단지들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 제가 이 얘기도 잠깐 드리면 네. 지난주에 제가 전월세 금지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맞아요. 매물이 사라진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거 그 사람들 어차피 전세 살다가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셋집 살던 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똑같이 그럼 매물 개수가 뭐가 줄어드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네. 그러니까 내가 2년을 전세를 살면 2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5% 증액 제한을 네. 걸면서 집주인이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2년이면. 네, 네. 근데 그때도
어차피 전셋집은 똑같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똑같은데 똑같죠. 수는 똑같잖아요. 네. 거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수요들, 뭐 신혼부부 수요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가하는 사람들. 네. 그런 수요도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건 팩트잖아요. 가격이 올랐죠. 네. 네. 어차피 전셋집도 똑같고 세입자 수도 똑같은데 네. 이전이랑. 네. 근데 왜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을까요? 그거를 이사를 딴 데 나가면 네. 어차피 사람은, 네. 근데 여기 이 사람도 여기도 전셋집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네. 집이 5개의 전세 집이 있습니다. 5개 전세 집이 있는데 5개. 예. 여기에 A, B, C, D, E라는 임차인 분들 5 가구가 살고 있어요. 네. 이 중에 이 4가구가 네. 전 계약갱 청구권 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 다시 설명할게요. 5개 전셋집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새롭게 신혼부부 수요가 띡 등장을 합니다. 네. 두 가구가 쌍이. 왔어요. 2가구가 새로 생겼어요. 네. 원래 이 친구들은 각각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할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세대를 따로 필요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5집에 이 2가구가 탁 옵니다. 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이전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 5집의 전세가 시장에 다시 나와요. 만기가 되면.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 집 매물로 안 나온다고. 그게 왜 매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그 세입자가 다시 받는 거잖아요.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매 턴마다 나온다는 네, 거죠.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받아들이면 그 매물이 다시 거래가 되는 것 뿐이지. 네네네. 그 매물은 일단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 제한이 없으니까. 가격 제한이 없으니까. 네네.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전세가 지금 5억에 살고 계신데 5억 5천에 지금 시세가 뭐 5억 6천 정도 됩니다. 네. 제가 5억 5천에 하려고 하는데 하실래요? 근데 그거가 안 된다. 네. 그럼 그분이 나가시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5억 5천, 5억 6천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네.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5개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예. 근데 여기서 두 쌍이 딱 왔어요. 두 쌍이 왔어요. 자, 그러면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경쟁률이 공급 5에 수요 7. 네. 5대 7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쵸.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네. 됐느냐? 5개의 집에서 네. 이 4가구가 네. 저 5% 올리는 증액 제한, 증액 제한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임차인한테 엄청 좋은 거잖아요.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나는 계약갱신 청구 할래. 할래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이 4개가 시장에 나온다? 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전셋집이 어떻게 돼요, 매물이? 없어지죠. 하나만 네. 남아요. 네. 근데 수요는 몇 팀? 두 팀. 두 팀에 얘도 할 수도 있어요. 얘도 막 얘도 여기 참여할 수 있거든요, 시장에. 네, 네. 그럼 이제 1대 3 혹은 1대 2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5대 7이 경쟁력이 세요? 아니면 1대 2가 세요? 1대 2가 훨씬 세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의 네. 개수,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월세 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통상 입주를 새로 시작을 해요. 네. 입주 새로 시작하면은 그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헌 아파트를 좋아해요? 새 아파트 훨씬 좋죠. 새 아파트가 좋아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도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얘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전보다. 올라가죠. 네. 옆에 얘가 올라가니까 이 옆에 있던 아파트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제가 전세 7억이야? 그럼 네. 난 5억. 난 4억.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까지 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매물 개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나머지 뒤쪽에 있는 애들도 그런 식으로 쭉 퍼지면서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에 순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합원 물량이랑 일반 분양 물량이 있는데 네. 어떤 특정 단지들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 그럼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순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천 가구가 있는 데를 재건축했다. 네. 그래서 이게 7천 가구가 됐어요. 네. 그럼 2천 가구만큼이 순증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정한 공급은 사업성 좋네. 그렇죠. 진정한 공급은 2천 세대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서 그러느냐? 그거는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고요. 네. 현장에서는
3년 뒤에 이 사업지에서 다 공사가 끝나고 7천세 쏟아지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전세 떨어져요. 아, 그렇죠. 네. 쏟아지니까. 네. 네. 그럼 전세가 떨어지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이미 비싸게 올라간 매매보다 전세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집값의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풀어주는 게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전세도 묶으니까 네. 이게 집값이 빠질 수 있는 거를 네. 밑에를 받쳐주는 게 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 이거는 아니잖아. 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 전월세를 잡아야 돼요. 네. 저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 일주일에 네. 500개씩 사연 읽으면서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읽으면서. 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예전에 제가 투자하기 전에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막막하니까. 근데 이게 맞지. 살 사람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해갖고 전세를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전세를 잡아야 돼요. 전세 매물이 늘어나야 돼요. 네. 전세 매물이 늘어나야 매매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하고 신사임당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2,000세대 순증인데 공급 효과가 있어? 아니에요. 실제로는 7,000세대 공급 떨어지면 주변 전세가 만약에 전월세 금지 이런 거 없고 그럼 전세가 진짜 엄청 떨어져요. 옆에가. 네, 그렇죠. 전세가 그러면 이건 또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 고가 시장 아파트가 전세가가 낮게 나가요. 그럼 옆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애 같이 빠지죠. 빠지죠. 왜냐하면 새로 입주하는 애가 더 좋은데 네네. 얘가 5억에 전세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전에 시세가 입주 전에 얘가 5억 5천이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이거는 4억 5천, 4억으로 빠지죠.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럼 전세가가 쫙 빠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네네. 옆으로 쫙.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하던 사람이 집값 너무 비싸고 전세가 떨어지네. 전세로 네. 살아야겠다. 하면서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매매 수요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시장은 단순하지 않다. 네. 공급 어차피 개수 똑같고 사람 똑같은데 뭐 달라질 게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게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근데 대신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면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심리 가격이거든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너무 근데 많이 이렇게 벌어져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가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그렇지만 집값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 시장 안정시키는 거예요. 임대 시장을 잡으면 네. 그 다음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시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본 것들. 음.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왔다가 집값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 막 쌓여있다. 그럼 전세로 다 돌아서요.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물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그때가.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매매가가. 그럼 전세가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세에다가 더 많은 메릿을 줄수록 어떤 권리든 추가 권리가 붙으면 그거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 이거 진짜 어렵겠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전세를 살아야지 매매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네. 그러려면 전세가에 메릿을 주면 전세에다가 메릿을 주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가 올라가. 그렇죠. 와, 이거는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주택의 수를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래는 공급이 네. 부족하지 않다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방향을 바꾸셨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전향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튼 참 재밌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다르더라고요. 아니지만 네. 저야
저는 그래도 전세 안정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세 안정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사연에서도 네. 제가 말씀 네, 네. 두 번째 사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임대 시장이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